우리 삶에는 저마다 그어놓은 선이 있습니다. 스스로와 타인에게 기대하는 최소한의 기준이자 결코 넘어선 안 된다고 믿는 약속의 경계선이기도 하죠. 만약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선을 아무렇지 않게 넘어버린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며 치열하게 살아온 한 여성이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을 마주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칼을 빼어 들었던 날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공감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을 되돌아볼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가장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2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하지만 제 삶은 그리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드는 완벽주의자적인 성향 때문이었을까요? 제 눈에 거슬리는 것은 무엇이든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직성이 풀렸고, 제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은 가차없이 잘라내버리는 칼같은 성격을 지니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흠없는 사람은 없다지만 저는 그 흠없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이런 성격이 만들어낸 그날의 이야기는 제 인생의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릴 적 제 꿈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의 시작점에는 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외국계 항공사의 승무원이셨습니다. 지금이야 해외 항공사에서 일하는 한국인 승무원이 드물지 않지만 어머니가 활동하시던 1970년대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공공연하게 존재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사실 어머니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 대단한 부잣집의 막내딸이셨습니다. 재벌 총수의 딸은 아니었지만 증조할아버지께서 한국전쟁 당시 피난길에 땅문서만은 꼭 챙겨 내려오신 덕분에 그 선견지명으로 대대손손 먹고 살 만큼의 부를 축적한 부동산 부자 가문이었죠. 어머니는 20살이 되자마자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홀로 미국 유학길에 오르셨습니다. 당시 한국은 야간 통행금지가 있었고 여성의 옷차림까지 단속하던 그런 답답한 시대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찾아 태평양을 건너는 비행기에 몸을 실으신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해외여행을 갈 때면 언어 문제로 혹시나 곤란한 일이 생길까 걱정부터 앞서는데 어머니는 오직 자유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셨으니까요.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영어를 유독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글자 모양이 예뻐서. 복잡한 한글과 달리 단순하고 발음할 때면 스스로가 똑똑해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하셨죠. 어머니에게 영어는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그 언어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는 열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는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환한 미소로 음료를 건네며 불편한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묻던 한 승무원의 모습. 그 프로페셔널하고 우아한 모습에 어머니는 마음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나, 저 사람이 될 거야. 그 순간 어머니는 하늘을 나는 꿈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항공사 면접에서는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노골적인 차별을 당했고 아시아인의 발음을 조롱하는 면접관 앞에서 분노에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독하게 공부하고 낮에는 학업을, 밤에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티셨습니다. 동전 한 푼 허투루 쓰지 않고 모아 산 면접용 정장 한 벌. 그 옷을 입고 수십 번의 도전 끝에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항공사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어머니는 기숙사 복도에서 목 놓아 우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꿈을 이뤘습니다. 세계 곳곳의 하늘을 누비고 수많은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젊음을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늘 위에서 운명처럼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물 한 잔 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수줍게 건넨 첫마디. 그 말에 어머니는 미소로 답하며 물컵을 건넸다고 하셨죠. 저는 어릴 적 두 분의 첫 만남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늘 위에서 이어진 인연이라니 상상만 해도 로맨틱하지 않나요? 아버지는 외국계 회사에 다니셔서 해외 출장이 잦았고 그날도 중요한 회에 참석차 먼 나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비행기 통로를 걷다 서비스 카트 뒤에서 미소 짓고 있던 어머니를 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용기를 내 명함을 건넸지만 어머니는 착륙 후 미련 없이 그 명함을 휴지통에 버리셨다고 합니다. 일하면서 그런 연락처를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었다는 변명과 함께요. 하지만 운명은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몇 달 뒤 비즈니스석에서 다시 마주친 두 사람. 아버지는 장난기 어린 눈으로 속삭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명함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비즈니스석에 앉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이번엔 저 좀 괜찮아 보이나요?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다 그만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이 두 사람의 마음을 연 첫 번째 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끈질겼습니다. 출장 일정이 겹치는 날이면 일부러 비행기 표를 바꿔서라도 어머니와 같은 노선을 타려고 노력했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처럼 결국 어머니의 마음도 서서히 기울었고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각기 다른 도시의 시간대에 맞춰 주고받던 손편지, 붐비는 공항 라운지에서 나눴던 짧은 포옹. 그렇게 사랑을 키워나간 두 분의 결실로 제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와 달리 막상 제가 마주한 가정의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모두 너무나 바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고 승무원 일을 그만두셨지만 공항 지상직으로 자리를 옮겨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의 출장 가방은 늘 현관문 옆을 지켰습니다. 두 분은 변함없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셨지만 어린 제 눈에는 늘 비어있는 식탁과 부모님의 빈자리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밤마다 창가에 기대어 비행기 불빛이 점으로 사라지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기억. 달력에 동그라미 쳐진 가족이 함께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일주일을 버티던 시간들. 그 외로움은 제 마음의 모양을 조금씩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타인의 작은 친절에 쉽게 마음을 여는 아이가 되었지만 동시에 제 안에 날카로운 기준선을 세우고 그 선을 넘지 않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허락했습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말하는 사람에게는 냉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덕분인지 저는 진심과 거짓을 기민하게 구분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민함 뒤에는 두 분의 완벽한 사랑 이야기 속에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저 자신에 대한 서운함과 질투가 뒤섞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늘 다짐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아버지처럼 한결같은 사람을 만나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할 것이라고. 사랑을 지키는 법,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몸소 보여주신 부모님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외로움 속에서도 사랑을 믿는 법을 배우며 서서히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학창시절 저는 친구 관계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뒷담화, 배신, 이유 없는 따돌림을 겪으며
사람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순수하게 마음을 주면 그만큼 돌아올 거라 믿었던 세상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그 상처들은 저를 더욱 냉철하고 계산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차가운 아이가 됐을까? 아직은 세상의 아름다운 면을 더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알 나이예요. 꽃의 아름다움은 시들기 직전 아주 잠깐뿐이라는 것도요. 부모님은 저의 비관적인 태도에 말을 잃으셨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서로의 사랑 안에서 완전했지만 저는 그 사랑의 그림자 속에서 조금은 방치된 아이였다는 것을요. 물론 부모님이 바쁘셨던 덕분에 물질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허전함, 애정의 결핍은 저를 날카롭게 벼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결핍을 다른 곳에서 채우려 했습니다. 바로 성취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랬듯 저도 언어를 제 무기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영어는 물론 제 2외국어로 일본어를 선택해 파고들었습니다. 주말도 없이 단어장을 붙잡고 거울 앞에서 입에 붙을 때까지 발음을 연습했습니다. 그 노력 덕분에 저는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일본어를 복수 전공하며 두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외국계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탄탄한 비전과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서류 작업과 외국인 바이어와의 소통이 주된 업무였지만 어느 날 젊은 대표가 제게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회사를 홍보하는 마케팅 영상을 제작해달라는 것이었죠. 전혀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었지만 책임감 강한 제 성격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부딪혀보자는 마음으로 영상 기획과 편집 공부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외주 제작업체와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앞으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였습니다. 각 잡힌 정장 대신 편안한 옷차림에 노트북 가방 하나만 들고 나타난 그의 첫인상은 자유분방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저는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말을 놀라울 만큼 깊이 경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한마디를 하면 끝까지 듣고 잠시 생각한 후에 신중하게 대답해 주었죠. 그 진중한 모습에서 저는 이 사람이 진국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만 바라봤습니다. 문자 답장은 늦어도 5분을 넘기지 않았고 주말은 무조건 저와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잡았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저는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아빠는 내가 웃으면 하루가 행복하고 내가 울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어. 어머니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연애 6개월 만에 저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남편을 부모님께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소개가 끝난 후 엄마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걱정이다. 남자가 직업이 확실해야지. 프리랜서로는 밥 먹고 살기 힘들어. 너처럼 잘난 애가 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니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엄마 눈에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이 들어와야만 돈을 버는 남편이 전 세계를 누비며 능력을 인정받는 저와는 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서운했지만 저는 맞서 싸웠습니다. 엄마, 내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 나 이 사람 사랑해. 엄마 아빠처럼 우리도 서로를 아끼며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해.
아버지의 중재로 결혼 허락을 받아냈지만 엄마의 걱정은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결혼은 연애와 달랐습니다. 한 집에서 살게 되자 그동안 보이지 않던 생활 습관과 가치관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잦은 해외 출장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절망했습니다. 남편은 일이 시작되면 세상과 단절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며칠 동안 환기하지 않아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 주방 식탁 위에 쌓인 마시다만 커피잔들, 쓰레기통에 구겨져 처박힌 배달 음식 용기들. 그의 장점이었던 몰입은 제 눈에는 그저 게으름과 무책임함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출장으로 집을 비운 동안 최소한의 집안일이라도 해줄 법한데 남편은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안일은 여자의 몫이라는 낡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처럼요. 제가 불평을 하면 남편은 그 말을 시어머니에게 그대로 옮겼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자는 원래 큰 그림을 그리고 사는 법이야. 우리 아들이 지금은 집에서 컴퓨터만 만지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세계적인 감독이 될지 누가 아니? 내가 능력 있으니 우리 아들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잘 내줘야지. 숨이 막혔습니다. 결혼은 현실인데 시어머니 눈에는 아들이 장래가 촉망되는 예술가로만 보이나 봅니다. 당장 우리 집안 꼴이 엉망인데 언젠가 잘 될 거라는 막연한 믿음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내하라는 건 제 성격상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으니 마음이 안정되어 이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해서 뭔가를 이뤄내고 싶다고. 그 비장한 눈빛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지금은 아이도 없으니 내가 조금 더 희생하자. 그가 말한 뭔가를 이뤄내는 순간을 함께 맞이할 수 있다면. 저는 그날 이후 불평 대신 묵묵히 남편의 뒷바라지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2년 차, 제게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늦은 나이에 가진 첫아이라 걱정이 많았지만 아이는 제 잦은 출장과 고된 비행 스케줄 속에서도 뱃속에서 꿋꿋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임신까지 한 해가 저렇게 바깥으로 쏘다니니 내 엄마가 승무원이었다더니 너도 팔자에 역마살이 낀 게 아니냐. 마치 제가 당장 일을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아야 한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내가 저렇게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라고. 엄마는 잔소리 좀 그만하시라고요. 결혼 후 처음으로 저는 남편에게서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육아휴직 동안 연년생으로 둘째까지 낳았습니다. 그리고 숨 돌릴 틈도 없이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출근하는 것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애를 누구 보고 키우라는 거냐? 설마 우리 아들한테 다 맡기려는 건 아니지? 남자가 어떻게 애를 봐? 기저귀 하나 제대로 못 가는 애 아빠한테 뭘 기대해?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저희 집으로 출퇴근 도장을 찍으며 육아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의 대부분은 제 월급에서 나가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육아와 집안일 모두 여자인 제 몫이라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남편은 그저 시어머니의 방패 뒤에 숨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존재가 돈 벌어오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에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일본 출장을 마치고 예상보다 일찍 귀가한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는 집안의 적막함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안방에서 곤히 자고 있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작은 방에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도 모른 채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든 보험 말이다. 상해 특약이 있게 괜찮더라. 오토바이 배달하다가 살짝만 넘어져도 입원비랑 치료비가 꽤 나올 것 같아. 어머니, 그래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뭐가 위험해? 살짝만 부딪히는 척하면 되는 거지. 요즘 젊은 애들이 차에 일부러 부딪혀서 돈 뜯어내는 거 못 봤냐? 너는 영상 만드는 놈이 그런 것도 몰라? 솜씨 좋게 넘어져서 몇 달만 병원에 누워있으면 내가 프리랜서로 몇 달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이 챙길 수 있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누르는 제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보험 사기. 제가 그토록 혐오하는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 계획을 제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집에서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사고를 위장할지, 어느 병원에 입원할지, 심지어는 보험금을 타서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계획까지.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녹음이 된 휴대폰을 들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를 발견한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 안에는 방금 전까지 두 사람이 나누었던 추악한 대화가 고스란히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들이죠?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도 잠시,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뭔데 우리 모자 이야기를 엿들어? 그리고 이게 뭐 어쨌다는 거야. 내 아들 내가 챙기겠다는데.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이건 명백한 보험 사기, 범죄라고요. 제가 이거 들고 경찰서에 가면 어머님이랑 이 사람 둘 다 쇠고랑 차는 거예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다시는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겠다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그들을 신고하는 대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하얀 A4 용지 위에 다시는 보험 사기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이름과 지장이 찍힌 그 각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금융감독원에 직접 자진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범죄 사실이 드러나기 전 자진신고를 하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결국 자신이 부당하게 타냈던 과거의 보험금과 법정 이자까지 모두 토해내야 했습니다. 그 일 이후 시어머니는 제게 의절을 선언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당장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몇 달 뒤 남편은 작은 콘텐츠 제작 회사에 취직했고 지금은 매일 야근을 하며 책임감 있는 가장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도 왜 이혼하지 않았느냐고. 그때마다 저는 대답합니다. 제게는 두 아이가 있었고 남편에 대한 애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고. 만약 그가 정신을 차리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요. 결혼 생활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사건 하나가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민낯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저희 부부도 그랬습니다. 한때는 사기 공모자와 목격자로 마주섰지만 지금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 위에서 같은 방향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남편을 완전히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일을 통해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한번 크게 부서져야만 더 단단한 모습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단단해진 틀 안에서 제 아이들과 우리 삶에는 저마다 그어놓은 선이 있습니다. 스스로와 타인에게 기대하는 최소한의 기준이자 결코 넘어선 안 된다고 믿는 약속의 경계선이기도 하죠. 만약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선을 아무렇지 않게 넘어버린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며 치열하게 살아온 한 여성이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을 마주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칼을 빼어 들었던 날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공감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을 되돌아볼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가장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2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하지만 제 삶은 그리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드는 완벽주의자적인 성향 때문이었을까요? 제 눈에 거슬리는 것은 무엇이든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직성이 풀렸고, 제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은 가차없이 잘라내버리는 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흠없는 사람은 없다지만 저는 그 흠없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이런 성격이 만들어낸 그날의 이야기는 제 인생의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릴 적 제 꿈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의 시작점에는 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외국계 항공사의 승무원이셨습니다. 지금이야 해외 항공사에서 일하는 한국인 승무원이 드물지 않지만 어머니가 활동하시던 1970년대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공공연하게 존재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사실 어머니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 대단한 부잣집의 막내딸이셨습니다. 재벌 총수의 딸은 아니었지만 증조할아버지께서 한국전쟁 당시 피난길에 땅문서만은 꼭 챙겨 내려오신 덕분에 그 선견지명으로 대대손손 먹고 살 만큼의 부를 축적한 부동산 부자 가문이었죠. 어머니는 20살이 되자마자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홀로 미국 유학길에 오르셨습니다. 당시 한국은 야간 통행금지가 있었고 여성의 옷차림까지 단속하던 그런 답답한 시대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찾아 태평양을 건너는 비행기에 몸을 실으신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해외여행을 갈 때면 언어 문제로 혹시나 곤란한 일이 생길까 걱정부터 앞서는데 어머니는 오직 자유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셨으니까요.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영어를 유독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글자 모양이 예뻐서. 복잡한 한글과 달리 단순하고 발음할 때면 스스로가 똑똑해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하셨죠. 어머니에게 영어는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그 언어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는 열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는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환한 미소로 음료를 건네며 불편한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묻던 한 승무원의 모습. 그 프로페셔널하고 우아한 모습에 어머니는 마음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나, 저 사람이 될 거야. 그 순간 어머니는 하늘을 나는 꿈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항공사 면접에서는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노골적인 차별을 당했고 아시아인의 발음을 조롱하는 면접관 앞에서
분노에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독하게 공부하고 낮에는 학업을, 밤에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티셨습니다. 동전 한 푼 허투루 쓰지 않고 모아 산 면접용 정장 한 벌. 그 옷을 입고 수십 번의 도전 끝에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항공사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어머니는 기숙사 복도에서 목 놓아 우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꿈을 이뤘습니다. 세계 곳곳의 하늘을 누비고 수많은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젊음을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늘 위에서 운명처럼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물 한 잔 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수줍게 건넨 첫마디. 그 말에 어머니는 미소로 답하며 물컵을 건넸다고 하셨죠. 저는 어릴 적 두 분의 첫 만남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늘 위에서 이어진 인연이라니 상상만 해도 로맨틱하지 않나요? 아버지는 외국계 회사에 다니셔서 해외 출장이 잦았고 그날도 중요한 회에 참석차 먼 나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비행기 통로를 걷다 서비스 카트 뒤에서 미소 짓고 있던 어머니를 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용기를 내 명함을 건넸지만 어머니는 착륙 후 미련 없이 그 명함을 휴지통에 버리셨다고 합니다. 일하면서 그런 연락처를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었다는 변명과 함께요. 하지만 운명은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몇 달 뒤 비즈니스석에서 다시 마주친 두 사람. 아버지는 장난기 어린 눈으로 속삭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명함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비즈니스석에 앉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이번엔 저 좀 괜찮아 보이나요?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다 그만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이 두 사람의 마음을 연 첫 번째 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끈질겼습니다. 출장 일정이 겹치는 날이면 일부러 비행기표를 바꿔서라도 어머니와 같은 노선을 타려고 노력했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처럼 결국 어머니의 마음도 서서히 기울었고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각기 다른 도시의 시간대에 맞춰 주고받던 손편지, 분비는 공항 라운지에서 나눴던 짧은 포옹. 그렇게 사랑을 키워나간 두 분의 결실로 제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와 달리 막상 제가 마주한 가정의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모두 너무나 바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고 승무원 일을 그만두셨지만 공항 지상직으로 자리를 옮겨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의 출장 가방은 늘 현관문 옆을 지켰습니다. 두 분은 변함없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셨지만 어린 제 눈에는 늘 비어있는 식탁과 부모님의 빈자리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밤마다 창가에 기대어 비행기 불빛이 점으로 사라지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기억. 달력에 동그라미 쳐진 가족이 함께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일주일을 버티던 시간들. 그 외로움은 제 마음의 모양을 조금씩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타인의 작은 친절에 쉽게 마음을 여는 아이가 되었지만 동시에 제 안에 날카로운 기준선을 세우고 그 선을 넘지 않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허락했습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말하는 사람에게는 냉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덕분인지 저는 진심과 거짓을 기민하게 구분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민함 뒤에는 두 분의 완벽한 사랑 이야기 속에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저 자신에 대한 서운함과 질투가 뒤섞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늘 다짐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아버지처럼 한결같은 사람을 만나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할 것이라고.
사랑을 지키는 법,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몸소 보여주신 부모님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외로움 속에서도 사랑을 믿는 법을 배우며 서서히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학창시절, 저는 친구 관계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뒷담화, 배신, 이유 없는 따돌림을 겪으며 사람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순수하게 마음을 주면 그만큼 돌아올 거라 믿었던 세상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그 상처들은 저를 더욱 냉철하고 계산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차가운 아이가 됐을까? 아직은 세상의 아름다운 면을 더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알 나이예요. 꽃의 아름다움은 시들기 직전 아주 잠깐뿐이라는 것도요. 부모님은 저의 비관적인 태도에 말을 잃으셨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서로의 사랑 안에서 완전했지만 저는 그 사랑의 그림자 속에서 조금은 방치된 아이였다는 것을요. 물론 부모님이 바쁘셨던 덕분에 물질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허전함, 애정의 결핍은 저를 날카롭게 벼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결핍을 다른 곳에서 채우려 했습니다. 바로 성취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랬듯 저도 언어를 제 무기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영어는 물론 제 2외국어로 일본어를 선택해 파고들었습니다. 주말도 없이 단어장을 붙잡고 거울 앞에서 입에 붙을 때까지 발음을 연습했습니다. 그 노력 덕분에 저는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일본어를 복수 전공하며 두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외국계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탄탄한 비전과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서류 작업과 외국인 바이어와의 소통이 주된 업무였지만 어느 날 젊은 대표가 제게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회사를 홍보하는 마케팅 영상을 제작해달라는 것이었죠. 전혀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었지만 책임감 강한 제 성격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부딪혀보자는 마음으로 영상 기획과 편집 공부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외주 제작업체와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앞으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였습니다. 각 잡힌 정장 대신 편안한 옷차림에 노트북 가방 하나만 들고 나타난 그의 첫인상은 자유분방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저는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말을 놀라울 만큼 깊이 경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한마디를 하면 끝까지 듣고 잠시 생각한 후에 신중하게 대답해 주었죠. 그 진중한 모습에서 저는 이 사람이 진국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만 바라봤습니다. 문자 답장은 늦어도 5분을 넘기지 않았고 주말은 무조건 저와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잡았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저는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아빠는 내가 웃으면 하루가 행복하고 내가 울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어. 어머니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연애 6개월 만에 저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남편을 부모님께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소개가 끝난 후 엄마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걱정이다. 남자가 직업이 확실해야지. 프리랜서로는 밥 먹고 살기 힘들어. 너처럼 잘난 애가 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니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엄마 눈에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이 들어와야만 돈을 버는 남편이 전 세계를 누비며 능력을 인정받는 저와는 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서운했지만 저는 맞서 싸웠습니다. 엄마, 내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 나 이 사람 사랑해. 엄마 아빠처럼 우리도 서로를 아끼며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해. 아버지의 중재로 결혼 허락을 받아냈지만 엄마의 걱정은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결혼은 연애와 달랐습니다. 한 집에서 살게 되자 그동안 보이지 않던 생활 습관과 가치관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잦은 해외 출장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절망했습니다. 남편은 일이 시작되면 세상과 단절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며칠 동안 환기하지 않아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 주방 식탁 위에 쌓인 마시다만 커피잔들, 쓰레기통에 구겨져 처박힌 배달 음식 용기들. 그의 장점이었던 몰입은 제 눈에는 그저 게으름과 무책임함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출장으로 집을 비운 동안 최소한의 집안일이라도 해줄 법한데 남편은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안일은 여자의 몫이라는 낡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처럼요. 제가 불평을 하면 남편은 그 말을 시어머니에게 그대로 옮겼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자는 원래 큰 그림을 그리고 사는 법이야. 우리 아들이 지금은 집에서 컴퓨터만 만지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세계적인 감독이 될지 누가 아니? 내가 능력 있으니 우리 아들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잘 내줘야지. 숨이 막혔습니다. 결혼은 현실인데 시어머니 눈에는 아들이 장래가 촉망되는 예술가로만 보이나 봅니다. 당장 우리 집안 꼴이 엉망인데 언젠가 잘 될 거라는 막연한 믿음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내하라는 건 제 성격상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으니 마음이 안정되어 이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해서 뭔가를 이뤄내고 싶다고. 그 비장한 눈빛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지금은 아이도 없으니 내가 조금 더 희생하자. 그가 말한 뭔가를 이뤄내는 순간을 함께 맞이할 수 있다면 저는 그날 이후 불평 대신 묵묵히 남편의 뒷바라지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2년 차, 제게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늦은 나이에 가진 첫 아이라 걱정이 많았지만 아이는 제 잦은 출장과 고된 비행 스케줄 속에서도 뱃속에서 꿋꿋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임신까지 한 해가 저렇게 바깥으로 쏘다니니 내 엄마가 승무원이었다더니 너도 팔자에 역마살이 낀 게 아니냐. 마치 제가 당장 일을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아야 한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내가 저렇게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라고. 엄마는 잔소리 좀 그만하시라고요. 결혼 후 처음으로 저는 남편에게서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육아휴직 동안 연년생으로 둘째까지 낳았습니다. 그리고 숨 돌릴 틈도 없이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출근하는 것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애를 누구 보고 키우라는 거냐? 설마 우리 아들한테 다 맡기려는 건 아니지? 남자가 어떻게 애를 봐? 기저귀 하나 제대로 못 가는 애 아빠한테 뭘 기대해?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저희 집으로 출퇴근 도장을 찍으며 육아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의 대부분은 제 월급에서 나가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육아와 집안일 모두 여자인 제 몫이라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남편은 그저 시어머니의 방패 뒤에 숨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존재가 돈 벌어오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에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일본 출장을 마치고 예상보다 일찍 귀가한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는 집안의 적막함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안방에서 곤히 자고 있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작은 방에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도 모른 채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든 보험 말이다. 상해 특약이 있게 괜찮더라. 오토바이 배달하다가 살짝만 넘어져도 입원비랑 치료비가 꽤 나올 것 같아. 어머니, 그래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뭐가 위험해? 살짝만 부딪히는 척하면 되는 거지. 요즘 젊은 애들이 차에 일부러 부딪혀서 돈 뜯어내는 거 못 봤냐? 너는 영상 만드는 놈이 그런 것도 몰라? 솜씨 좋게 넘어져서 몇 달만 병원에 누워있으면 내가 프리랜서로 몇 달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이 챙길 수 있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누르는 제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보험 사기. 제가 그토록 혐오하는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 계획을 제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집에서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사고를 위장할지, 어느 병원에 입원할지, 심지어는 보험금을 타서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계획까지.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녹음이 된 휴대폰을 들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를 발견한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 안에는 방금 전까지 두 사람이 나누었던 추악한 대화가 고스란히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들이죠?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도 잠시,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뭔데 우리 모자 이야기를 엿들어? 그리고 이게 뭐 어쨌다는 거야? 내 아들 내가 챙기겠다는데.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이건 명백한 보험 사기, 범죄라고요. 제가 이거 들고 경찰서에 가면 어머님이랑 이 사람 둘 다 쇠고랑 차는 거예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다시는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겠다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그들을 신고하는 대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하얀 A4 용지 위에 다시는 보험 사기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이름과 지장이 찍힌 그 각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금융감독원에 직접 자진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범죄 사실이 드러나기 전 자진신고를 하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결국 자신이 부당하게 타냈던 과거의 보험금과 법정 이자까지 모두 토해내야 했습니다. 그 일 이후 시어머니는 제게 의절을 선언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당장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몇 달 뒤 남편은 작은 콘텐츠 제작 회사에 취직했고 지금은 매일 야근을 하며 책임감 있는 가장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도 왜 이혼하지 않았느냐고. 그때마다 저는 대답합니다. 제게는 두 아이가 있었고 남편에 대한 애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고. 만약 그가 정신을 차리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요. 결혼 생활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사건 하나가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민낯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저희 부부도 그랬습니다. 한때는 사기 공모자와 목격자로 마주섰지만 지금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 위에서 같은 방향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남편을 완전히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일을 통해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한번 크게 부서져야만 더 단단한 모습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단단해진 틀 안에서 제 아이들과 우리 삶에는 저마다 그어놓은 선이 있습니다. 스스로와 타인에게 기대하는 최소한의 기준이자 결코 넘어선 안 된다고 믿는 약속의 경계선이기도 하죠. 만약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선을 아무렇지 않게 넘어버린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며 치열하게 살아온 한 여성이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을 마주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칼을 빼어 들었던 날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공감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을 되돌아볼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가장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2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하지만 제 삶은 그리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드는 완벽주의자적인 성향 때문이었을까요? 제 눈에 거슬리는 것은 무엇이든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직성이 풀렸고 제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은 가차없이 잘라내버리는 칼같은 성격을 지니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흠없는 사람은 없다지만 저는 그 흠없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이런 성격이 만들어낸 그날의 이야기는 제 인생의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릴 적 제 꿈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의 시작점에는 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외국계 항공사의 승무원이셨습니다. 지금이야 해외 항공사에서 일하는 한국인 승무원이 드물지 않지만 어머니가 활동하시던 1970년대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공공연하게 존재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사실 어머니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 대단한 부잣집의 막내딸이셨습니다. 재벌 총수의 딸은 아니었지만 증조할아버지께서 한국전쟁 당시 피난길에 땅문서만은 꼭 챙겨 내려오신 덕분에 그 성견지명으로 대대손손 먹고 살 만큼의 부를 축적한 부동산 부자 가문이었죠. 어머니는 20살이 되자마자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홀로 미국 유학길에 오르셨습니다. 당시 한국은 야간 통행금지가 있었고 여성의 옷차림까지 단속하던 그런 답답한 시대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찾아 태평양을 건너는 비행기에 몸을 실으신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해외여행을 갈 때면 언어 문제로 혹시나 곤란한 일이 생길까 걱정부터 앞서는데 어머니는 오직 자유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셨으니까요.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영어를 유독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글자 모양이 예뻐서. 복잡한 한글과 달리 단순하고 발음할 때면 스스로가 똑똑해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하셨죠. 어머니에게 영어는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그 언어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는 열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는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환한 미소로 음료를 건네며 불편한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묻던 한 승무원의 모습.
그 프로페셔널하고 우아한 모습에 어머니는 마음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될 거야. 그 순간 어머니는 하늘을 나는 꿈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항공사 면접에서는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노골적인 차별을 당했고, 아시아인의 발음을 조롱하는 면접관 앞에서 분노에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독하게 공부하고 낮에는 학업을, 밤에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티셨습니다. 동전 한 푼 허투루 쓰지 않고 모아 산 면접용 정장 한 벌. 그 옷을 입고 수십 번의 도전 끝에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항공사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어머니는 기숙사 복도에서 목 놓아 우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꿈을 이뤘습니다. 세계 곳곳의 하늘을 누비고 수많은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젊음을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늘 위에서 운명처럼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물 한 잔 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수줍게 건넨 첫마디. 그 말에 어머니는 미소로 답하며 물컵을 건넸다고 하셨죠. 저는 어릴 적 두 분의 첫 만남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늘 위에서 이어진 인연이라니 상상만 해도 로맨틱하지 않나요? 아버지는 외국계 회사에 다니셔서 해외 출장이 잦았고 그날도 중요한 회에 참석차 먼 나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비행기 통로를 걷다 서비스 카트 뒤에서 미소 짓고 있던 어머니를 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용기를 내 명함을 건넸지만 어머니는 착륙 후 미련 없이 그 명함을 휴지통에 버리셨다고 합니다. 일하면서 그런 연락처를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었다는 변명과 함께요. 하지만 운명은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몇 달 뒤 비즈니스석에서 다시 마주친 두 사람. 아버지는 장난기 어린 눈으로 속삭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명함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비즈니스석에 앉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이번엔 저 좀 괜찮아 보이나요?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다 그만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이 두 사람의 마음을 연 첫 번째 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끈질겼습니다. 출장 일정이 겹치는 날이면 일부러 비행기 표를 바꿔서라도 어머니와 같은 노선을 타려고 노력했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처럼 결국 어머니의 마음도 서서히 기울었고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각기 다른 도시의 시간대에 맞춰 주고받던 손편지, 붐비는 공항 라운지에서 나눴던 짧은 포옹. 그렇게 사랑을 키워나간 두 분의 결실로 제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와 달리 막상 제가 마주한 가정의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모두 너무나 바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고 승무원 일을 그만두셨지만 공항 지상직으로 자리를 옮겨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의 출장 가방은 늘 현관문 옆을 지켰습니다. 두 분은 변함없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셨지만 어린 제 눈에는 늘 비어있는 식탁과 부모님의 빈자리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밤마다 창가에 기대어 비행기 불빛이 점으로 사라지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기억. 달력에 동그라미 쳐진 가족이 함께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일주일을 버티던 시간들. 그 외로움은 제 마음의 모양을 조금씩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타인의 작은 친절에 쉽게 마음을 여는 아이가 되었지만 동시에 제 안에 날카로운 기준선을 세우고 그 선을 넘지 않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허락했습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말하는 사람에게는 냉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덕분인지
저는 진심과 거짓을 기민하게 구분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민함 뒤에는 두 분의 완벽한 사랑 이야기 속에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저 자신에 대한 서운함과 질투가 뒤섞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늘 다짐했습니다. 나도 언제